예, 어머님, 그게 무슨, 짐 챙겨, 지금 당장.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심했다. 윤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이를 안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나가.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저를 내쫓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서진은 아침마다 남편의 얼굴색부터 살폈다. 박도윤이 어떤 표정으로 눈을 뜨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분위기가 결정됐다.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신경질적인 말들이 쏟아졌고, 조용히 일어나는 날에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집안 전체를 짓눌렀다. 결혼 초반만 해도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도윤은 연애할 때만 해도 다정했고 배려심도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결혼 반지를 낀 뒤부터 그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짜증이었다. 밥이 조금 짜다거나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다는 식의 사소한 불평들이었다. 윤서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신혼 적응기에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짜증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폭력으로 변해갔다. 처음 물건을 던진 날, 윤서진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녁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도윤이 그릇을 벽에 내던진 것이다. 국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벽에 국물 자국을 남겼고,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파편들을 주워 담았다. 도윤은 그날 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일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서진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물건을 던지는 일은 반복됐고 점점 더 잦아졌다. 리모컨이, 휴대폰이, 쿠션이 날아다녔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물건만이 아니라 말들도 날카로워졌다. 넌 도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시집와서 밥이나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런 말들이 매일같이 쏟아졌다. 윤서진은 자신이 정말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 없는 눈빛이 먼저 보였다.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조차 두려웠다. 혹시 자신의 비참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집안 분위기는 시어머니의 존재로 더욱 복잡했다. 시어머니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윤서진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아침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해도 말없이 밥만 먹었다. 윤서진이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는 모습을 봐도 거들거나 격려하는 법이 없었다. 그저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처음엔 서먹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윤서진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어봤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서진이 거실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윤서진의 질문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없어. 그게 전부였다. 윤서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다. 손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남편의 폭력은 시어머니 앞에서도 이어졌다. 거실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날에도, 도윤이 물건을 던지는 날에도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뿐이었다. 아들을 말리거나 며느리를 감싸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윤서진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점점 더 외로워졌다.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에게는 맞고 시어머니에게는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 가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전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혼이 힘들다는 말을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할지 뻔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참아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윤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건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겨울이 오고 봄이 왔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도윤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 날이면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윤서진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날 저녁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윤서진은 가능한 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려 했다. 부엌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숨소리조차 줄이려 애썼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소용없었다. 도윤은 아무 이유 없이도 화를 냈고 윤서진이 아무리 조심해도 트집을 잡았다. 너 왜 그렇게 쳐다봐? 어느 날 저녁 도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윤서진은 그저 밥상을 차리고 있었을 뿐인데 남편은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봤다며 화를 냈다. 아니에요. 그냥 밥 차리고 있었어요.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뭔가 불만 있는 표정이었어. 그리고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밥그릇이 덜컹거렸고 국그릇에서 국물이 튀었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다. 울면 더 화를 낼 게 뻔했다. 울지 마. 울면 더 보기 싫어. 도윤이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서진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그날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저 문을 닫고 있을 뿐이었다. 윤서진은 그 문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혹시 자신을 탓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들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건 다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윤서진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자신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밥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무능한 아내. 거울 속의 자신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 보였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윤서진은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을 버텼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평화롭기를 바랐지만 그런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남편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결정되는 삶.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서 사는 것 같았다.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친구들은 이미 다 연락이 끊겼다. 결혼 후 남편이 친구들과의 만남을 싫어했고 윤서진은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다. 이제는 전화를 걸 사람도 만날 사람도 없었다.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 같았다. 어느 가을날 저녁 윤서진은 부엌 창문 너머로 노을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웃으며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윤서진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진은 재빨리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돌아왔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윤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윤서진은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저녁 식사를 놓아두고 조용히 물러났다.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지도 며칠째였다. 아니, 어쩌면 몇 주째일 수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진은 시어머니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들의 폭력을 막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윤서진은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도움을 청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이 집은 윤서진에게 감옥과 다름없었다. 그날 밤 윤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은 소파에서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윤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스쳤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언제쯤 이 집을 벗어날 수 있을까? 혹시 벗어날 수 있기는 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긴 한숨만 새어나왔다. 윤서진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까지 덮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윤서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 3년 차 되던 해봄이었다. 생리가 늦어지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해봤고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 순간 윤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이 집에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은 나아지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냉담함도 여전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만 해도 막막했다. 하지만 뱃속의 생명을 느끼는 순간 윤서진은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엄마인 자신이 끝까지 보호해야 했다.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도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다. 그래, 잘 됐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적어도 화를 내지는 않았다. 윤서진은 그것만으로도 안도했다. 혹시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조금은 달라질까 하는 희망도 품었다.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그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할 때도 남편은 배려하지 않았다. 밥은 차려놔야지.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온 윤서진에게 도윤이 던진 말이었다. 윤서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지만 밥을 지어야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몸조리 잘해. 그게 전부였다. 윤서진은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를 챙겨줄 거라는 기대를 애초에 하지 않았기에 실망하지도 않았다. 다만 가끔 산부인과에 갈 때나 장을 볼 때 혼자 다니는 게 힘들었다. 배가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숨이 찼다. 그럴 때마다 옆집 아주머니들이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다. 남편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임산부들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윤서진은 항상 혼자였다. 병원도 혼자, 장보기도 혼자, 출산 준비도 혼자였다.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 남편의 태도는 더욱 나빠졌다. 윤서진이 배가 불러오자 오히려 짜증을 더 많이 냈다. 뚱뚱해져서 보기 싫어. 빨리 낳고 살 빼야 할 거야.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윤서진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몸이 싫어졌다. 임신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늘어난 체중이었지만 남편의 말 때문에 그게 마치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다. 밤에 혼자 울기도 했다. 뱃속 아이에게 미안했다. 이렇게 슬픈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아이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윤서진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아이를 낳으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악화될까?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출산 가방을 준비하면서도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줄지 걱정이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때 되면 보자는 대답만 돌아왔다. 윤서진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택시회사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를 대비해 현관 근처에 출산 가방을 놔두고 핸드폰은 항상 충전해뒀다.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게 슬펐지만 이미 익숙해진 외로움이었다. 드디어 진통이 시작됐다. 새벽 3시쯤이었다. 배가 규칙적으로 아파오기 시작했고 윤서진은 남편을 깨웠다. 여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도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떴다. 지금 병원은 아침에 가면 안 돼? 윤서진은 아랫배를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다.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어. 지금 가야 할 것 같아. 도윤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옷을 대충 입고 차키를 집어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짜증만 가득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서진은 진통을 참으며 창밖만 바라봤다. 곧 엄마가 된다는 실감이 났지만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출산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12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윤서진은 딸을 낳았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 살아서 나왔구나. 건강하게 태어났구나.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을 때 윤서진은 그 작은 생명을 꼭 껴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아이에게 계속 속삭였다. 이런 환경에 데려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엄마가 꼭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다.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불렀을 때야 들어왔다. 아이를 보는 도윤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딸이네. 그게 전부였다. 축하한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다. 윤서진은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이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에 가는 대신 윤서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남편도 집에서 쉬면 되지 뭐라며 산후조리원을 반대했다. 윤서진은 출산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집안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출혈도 계속됐지만 밥은 해야 했고 빨래도 해야 했다. 아이는 2~3시간마다 울었고 윤서진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남편이 짜증을 냈다. 좀 조용히 못 시켜? 윤서진은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가 밤새 달래야 했다. 소파에 앉아 아이를 재우면서 윤서진은 자주 울었다. 너무 힘들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출산 후 몸을 이끌고 육아와 집안일을 동시에 하는 게 버거웠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무관심했다. 가끔 아이를 보러 나오긴 했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 안아주거나 돌봐주지 않았다. 윤서진이 어머님, 제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기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면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힘들어서 못 봐.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윤서진은 화장실도 아이를 안고 가야 했다.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항상 아이를 업거나 안고 있어야 했다. 허리와 팔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윤서진 혼자뿐이었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윤서진은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다.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출산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하지만 거울을 볼 시간도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다. 오로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짜증을 더 많이 냈고 윤서진이 집안일을 제때 하지 못하면 화를 냈다. 애 하나 키우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다른 엄마들은 다 하던데? 그런 말들이 매일같이 쏟아졌다. 어느 날 저녁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서진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가 계속 울었다. 윤서진은 아이를 달래느라 밥을 조금 늦게 차렸고 그걸 본 남편이 폭발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밥 시간도 못 맞춰? 도윤이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주먹으로 쳤다. 그 소리에 아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애 좀 조용히 시켜. 계속 울어대면 어떡해.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윤서진은 아이를 안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도윤이 갑자기 탁자 위에 컵을 집어 벽에 던졌다. 컵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윤서진은 아이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움츠렸다. 미안해, 미안해요. 윤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밤 늦어서 죄송해요.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윤서진을 노려봤다. 넌 맨날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 정말 답답해.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를 안고 울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윤서진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파편들을 치웠다. 손가락에 작은 유리 조각이 박혔지만 아프다는 느낌도 무뎠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윤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아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다. 저 멀리 어딘가에는 평화로운 가정이 있을 것이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가정들. 윤서진은 그런 평범한 행복이 너무나 부러웠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행복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 집은 감옥이었고 윤서진은 그 안에 갇힌 죄수 같았다. 아이를 내려다보며 윤서진은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내겠다고.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다. 남편과 또 한 번 격하게 다퉜다. 이번에는 윤서진이 시장을 보면서 남편이 원하는 반찬 재료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내가 분명히 고등어 사오라고 했잖아. 왜 안 샀어? 도윤이 소리를 질렀다. 미안해요.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윤서진이 사과했지만 도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맨날 애 핑계야. 애 하나 키우면서 장도 제대로 못 봐? 말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고 도윤은 또다시 물건을 집어 던졌다. 이번에는 리모컨이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배터리가 튀어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윤서진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말릴 거라고 잠깐 기대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웠고 그 눈빛은 윤서진을 향하고 있었다. 짐 챙겨서 나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진은 귀를 의심했다. 예, 어머님, 그게 무슨. 짐 챙겨. 지금 당장.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심했다. 윤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이를 안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나가. 윤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내쫓기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남편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다.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더 꽉 안았다. 알겠어요. 짐 챙길게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꾹 참았다. 방으로 들어가 급하게 옷가지 몇 벌과 아이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잠그기도 힘들었다. 아이는 엄마의 불안을 느낀 듯 울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윤서진이 아이를 달래며 속삭였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가방을 들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다. 가는 길에 이거나 버리고 가. 윤서진은 봉지를 받아들었다. 무겁지 않았다. 아마 집안 쓰레기겠거니 생각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쓰레기 버리는 심부름을 시키다니. 윤서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무도 윤서진을 붙잡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것처럼 무겁게 들렸다. 윤서진은 아이를 안고 아파트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마다 눈물이 떨어졌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다. 그저 검은 봉지를 한 손에 들고 아이를 다른 팔에 안은 채 걸을 뿐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윤서진은 아이를 꽉 안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친정은 너무 멀었고 이 시간에 갑자기 찾아가기도 민망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딸이 결혼 생활에 실패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두려웠다. 윤서진은 일단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밝은 곳에 가면 마음이라도 조금 진정될 것 같았다. 아이는 윤서진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윤서진을 붙들고 있었다. 편의점에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다. 윤서진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았다. 눈물 자국이 물티슈에 묻어났다. 점원은 새벽 손님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저 카운터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윤서진은 안도했다. 누군가 자신을 유심히 본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아이를 무릎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급하게 싸느라 뭐가 들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아이 기저귀 몇 장, 옷까지 두세 벌, 자신의 옷 몇 개. 그게 전부였다. 지갑도 챙겼다. 다행히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다.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제야 윤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가 생각났다. 시어머니가 건넨 그 봉지. 가는 길에 버리고 가라던 말이 떠올랐다. 윤서진은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놨다. 무겁지 않았다. 아마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겠거니 싶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심부름을 시키다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 가볍다고 느꼈는데 막상 손에 들고 있으니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졌다. 윤서진은 봉지를 흔들어 봤다. 안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났다.
플라스틱이나 종이 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단단한 물체들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처음엔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무슨 모욕적인 물건을 넣어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졌다. 윤서진은 주위를 둘러봤다. 편의점 안에는 윤서진과 점원뿐이었다. 점원은 여전히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윤서진은 천천히 봉지 입구를 열었다. 검은 비닐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서진의 손이 떨렸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쓰레기가 아니었다. 봉지 안에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물체들이 가득했다. 윤서진은 봉지를 급하게 다시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뭐지? 이게 뭐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윤서진은 봉지를 가방 안에 깊숙이 넣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금빛 물체. 분명 금이었다. 하지만 왜 시어머니가 금을 줬을까? 그것도 쓰레기 버리라는 말과 함께. 윤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내쫓으면서 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혹시 실수로 잘못 준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윤서진은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할 것 같았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다.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이 시간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윤서진은 다시 한번 봉지를 꺼냈다.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해야 했다. 봉지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금거북이 10개가 들어 있었다. 각각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고 그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다. 윤서진은 하나를 꺼내 손에 올려놨다. 가로등 불빛에 금이 은은하게 빛났다. 진짜 금이었다. 상자에 적힌 글씨를 확인했다. 30돈. 각각 30돈짜리 금거북이었다. 윤서진은 빠르게 계산했다. 10개면 300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당분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아니,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금거북이들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다. 윤서진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손글씨였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아이 데리고 당분간 숨어 지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윤서진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숨어 지내라고? 왜? 무엇으로부터? 윤서진은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를 곱씹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은 건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위험으로부터 떼어내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무슨 위험? 누구로부터? 윤서진의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 순간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텔레비전을 보던 모습.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던 모습. 그리고 평소 보여주던 폭력적인 행동들. 혹시 남편이 자신과 아이에게 더 큰 해를 끼치려 했던 걸까?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급하게 자신을 내보낸 걸까? 윤서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지금 목숨을 건진 셈이었다. 시어머니의 냉담함은 미움이 아니라 보호였던 것이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추측일 뿐이었다. 윤서진은 쪽지를 다시 봉지 안에 넣고 조심스럽게 챙겼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다. 쪽지에 적힌 대로 당분간 숨어 지내야 했다. 윤서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새벽 4시였다.
찜질방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았다. 거기서 하룻밤 지내고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윤서진은 아이를 안고 일어났다. 근처 찜질방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다. 다행히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윤서진은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다. 여탕 휴게실로 가서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를 옆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다. 윤서진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누워 있었다. 누군가는 코를 골고 누군가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윤서진은 이 평범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집에 있었다. 비록 불행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언제 화를 낼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됐다. 그것만으로도 윤서진은 숨을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였다. 찜질방 안 편의점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다. 김밥과 우유. 별로 배고프지 않았지만 억지로 먹었다. 체력을 유지해야 했다. 아이를 돌보려면 건강해야 했다. 윤서진은 휴게실 소파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단 고시원이나 원룸을 구해야 했다. 보증금이 적게 드는 곳으로. 다행히 금을 팔면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 쉽지 않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오후 윤서진은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다. 아이를 업고 들어서자 부동산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서진은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보증금이 적게 드는 원룸을 찾는다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군데를 추천해줬다. 윤서진은 그중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고 햇빛도 잘 들었다. 당장 계약할 수 있다는 말에 윤서진은 바로 결정했다. 금 1개를 팔아서 보증금과 당분간의 월세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다음 날 윤서진은 금은방을 찾아갔다. 금거북이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 주인에게 보여줬다. 이거 얼마에 사실 수 있나요? 금은방 주인은 금거북이를 자세히 살펴봤다.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더니 가격을 말해줬다. 윤서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보증금과 몇 달치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윤서진은 금거북이를 팔고 현금을 받았다.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자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다. 시어머니가 준 이 금이 생명줄이 되어줬다. 윤서진은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감사했다. 비록 냉담하게 대했지만 결국 자신과 아이를 지켜준 것은 시어머니였다. 원룸 계약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첫날, 윤서진은 바닥에 앉아 아이를 안았다. 텅 빈 방이었지만 평화로웠다. 두려움이 없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윤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그 미소가 윤서진에게 힘을 줬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든 이 아이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윤서진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돌보고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장만했다. 중고로 산 작은 냉장고, 전기밥솥, 이불 한 채, 최소한의 것들이었지만 충분했다. 윤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산 물건들이 주는 만족감을 느꼈다. 누군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이 작은 공간은 완전히 자신과 아이의 것이었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볼 때면 윤서진은 자유를 실감했다. 비록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쪽지에 적힌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분간 숨어지네. 무엇으로부터 숨어야 하는가? 윤서진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혹시 남편이 자신을 찾으러 올까? 아니면 다른 위험이 있는 걸까? 윤서진은 밤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했다. 창문도 잠그고 현관문도 2번씩 확인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처도 저장해뒀다. 경찰서 번호, 여성긴급 전화번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였다. 윤서진은 아이를 보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윤서진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윤서진도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다. 결혼 생활 내내 지쳐있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제대로 잠을 자고 두려움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윤서진은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아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이 윤서진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윤서진은 남은 금거북이들을 다시 꺼내봤다. 9개가 남아있었다. 1개를 팔았으니 9개. 이 금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말로는 차갑게 대했지만 결국 며느리와 손주를 지키려 했던 마음. 윤서진은 금거북이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윤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마음이 시어머니에게 전해지길 바랐다. 윤서진은 금거북이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챙겨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 금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생존의 기회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었다. 윤서진은 이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윤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윤서진이 원룸으로 나온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편의 지인이었다. 박도윤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었다. 서진 씨? 큰일 났어요. 댁에 화재가 났대요. 어머님이 많이 다치셨다는데. 윤서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화재? 시어머니가 다쳤다고?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언제요? 지금 어디 계세요?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성병원 중환자실이래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윤서진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화재라니. 시어머니가 다쳤다니.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금을 주며 지켜주려 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윤서진은 아이를 급하게 준비시켰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아이를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윤서진은 계속 생각했다.
화재가 어떻게 난 걸까? 시어머니는 얼마나 다친 걸까? 그리고 남편은 지금 어디 있을까? 여러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을 찾았다. 복도에는 남편 박도윤이 서 있었다. 윤서진을 보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왔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윤서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심각해. 화상이 광범위해서 당분간 중환자실에 있어야 한대. 윤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재는 어떻게 난 거예요?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전기장판 합선인 것 같대. 새벽에 불이 났는데 어머니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셨어. 윤서진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사람. 냉담한 척했지만 결국 며느리와 손주를 보호하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다니. 윤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면회는 할 수 없나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상태가 안정되면 그때 가능할 거야. 윤서진은 한참 동안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 돌아섰다. 복도 끝 대기실에 앉아 윤서진은 생각을 정리했다. 전기장판 합선. 그럴듯한 이유였다. 겨울이니 전기장판을 사용했을 것이고 오래된 제품이라면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전기제품 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었다. 밤에 자기 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전기장판을 켜놓고 잤을까?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법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났다. 복도에서 남편과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진은 귀를 기울였다. 응,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화재 보험 있잖아. 그래,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5천? 아, 알았어. 서류 준비해둬. 윤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보험 이야기를 먼저 하다니.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보험금 이야기부터 하다니. 윤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물론 보험 처리는 필요한 일이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하지만 뭔가 어머니의 안부보다 돈을 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윤서진은 불편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윤서진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아이를 데려와 재우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생각났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급하게 내보낸 일. 그때 건넨 쪽지. 당분간 숨어지네. 그리고 오늘 일어난 화재.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윤서진은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아이 데리고 당분간 숨어지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며느리와 손주를 미리 떼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위험은 무엇이었을까? 윤서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남편이? 윤서진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아무리 폭력적이고 문제가 많은 남편이라도 설마 친어머니를 해칠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복도에서 들은 통화 내용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보험금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집도 있었고 예금도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금도 상당했다.
윤서진은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가 금을 모으는 걸 봐왔다. 조금씩 꾸준히. 그 금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적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윤서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남편이 없었다. 간호사에게 물으니 회사에 갔다고 했다. 윤서진은 중환자실 담당 의사를 찾아가 시어머니의 상태를 물었다. 화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특히 등과 다리 쪽이 심해요.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에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화재 원인에 대해 들으신 게 있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해 갔어요. 전기장판 합선이 유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확한 건 감식 결과를 봐야 안 돼요. 윤서진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아니, 예전에 살던 집으로. 화재가 난 그 집.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경찰 차량이 보였다. 윤서진은 멀리서 지켜봤다. 경찰들이 집을 출입하며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윤서진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남편이 자신을 발견하면 곤란할 것 같았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거기서 집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자 경찰들이 나왔다. 그들은 남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차를 타고 떠났다. 남편도 곧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윤서진은 집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 화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위험했다.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혹시라도 마주치면 곤란했다. 윤서진은 일단 원룸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윤서진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전기장판 화재 사고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다. 대부분은 오래된 제품의 합선이나 과열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일부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례도 있었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였다. 윤서진의 손이 떨렸다. 설마 남편이 그런 짓을?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윤서진은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남편의 동선을 파악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지켜봤다. 어느 날 윤서진은 남편이 보험회사 직원과 만나는 걸 목격했다. 병원 근처 카페였다. 윤서진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남편은 서류를 주고받으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대? 아니면 조급함? 윤서진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윤서진은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했다. 남편이 정말로 어머니를 해치려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였는지 확인해야 했다. 윤서진은 남편의 핸드폰 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생각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생일 4자리. 바꾸지 않았다면 여전히 같을 것이다. 윤서진은 기회를 노렸다. 남편이 병원에서 잠깐 자리를 비울 때가 있었다. 화장실을 가거나 커피를 사러 갈 때. 그때 남편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윤서진은 병원에 갔다. 남편도 와 있었다. 오전 시간이었고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윤서진은 멀리서 지켜봤다. 1시간쯤 지나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가방은 의자에 그대로 두고 갔다. 윤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윤서진은 재빨리 다가가 가방을 열었다. 핸드폰이 보였다. 손이 떨렸지만 꺼내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다행히 열렸다. 윤서진은 빠르게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화재 전날과 당일 통화 기록들을 살펴봤다.
낯선 번호들이 여러 개 보였다. 그중 하나가 여러 번 반복됐다. 윤서진은 그 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메모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한 문자가 눈에 띄었다. 내일 새벽에 처리하면 돼. 걱정하지 마.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아까 메모한 번호와 같았다. 윤서진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처리라니. 무엇을 처리한다는 걸까? 윤서진은 급하게 그 문자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윤서진은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남편이 지나가고 나서야 윤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원룸으로 돌아온 윤서진은 메모한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윤서진은 인터넷으로 역검색을 시도했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개인 번호였다. 윤서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직접 전화를 걸어볼까? 하지만 위험했다. 상대방이 남편에게 말할 수도 있었다. 윤서진은 신중해야 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윤서진은 결심했다. 지인 중에 탐정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결혼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선배였다. 윤서진은 그 선배에게 연락했다. 선배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번호만 주면 주인 찾을 수 있어. 시간 좀 걸리겠지만. 윤서진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번호를 전달했다. 이틀 후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어. 이름은 최민호. 남자고 직업은 전기기술자래. 너희 남편이랑 무슨 관계야? 윤서진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전기기술자, 전기장판 합선. 이 두 가지가 우연일 리 없었다. 고마워, 선배.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윤서진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전기기술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화재 전날 내일 새벽에 처리하면 되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윤서진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문자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다. 윤서진은 화재 현장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며칠 후 남편이 출장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병원에서 우연히 남편의 통화를 엿들었던 것이다. 이틀간 지방에 간다고 했다. 윤서진은 그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다. 집 열쇠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남편이 바꾸지 않았다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출장 첫날 저녁 윤서진은 아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다행히 열쇠가 맞았다. 집안은 화재 흔적이 역력했다. 벽은 그을렸고 바닥은 타서 검게 변해 있었다. 시어머니의 방이 가장 심했다. 윤서진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폈다. 타다 남은 전기장판이 보였다. 윤서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다. 대부분은 타서 없어졌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수첩 하나가 남아 있었다. 가장자리가 약간 탔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다. 수첩을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날짜별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윤서진은 화재 전 날짜들을 찾아 읽었다. 도윤이가 요즘 보험 이야기를 자주 한다. 불안하다. 오늘 낯선 남자가 집에 왔다. 도윤이 친구라고 했지만 수상하다. 도윤이가 전기장판을 새 걸로 바꿔줬다. 왜 갑자기? 윤서진의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를 급하게 내보냈던 것이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감하고
며느리와 손주만이라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윤서진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였다. 시어머니의 육성이 담긴 기록이었다. 윤서진은 방을 나와 거실을 살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보험 서류가 보였다. 윤서진은 그것들을 꺼내 확인했다. 화재보험, 생명보험, 모두 시어머니 명의였다. 수익자는 박도윤. 금액은 상당했다. 화재보험만 5천만 원, 생명보험은 1억. 윤서진은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서랍을 더 뒤졌다. 맨 아래 서랍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전기장판 구매 영수증이었다. 구매일은 화재 일주일 전이었다. 판매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서진은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집을 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차분해지려 애썼다. 이제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다. 남편의 문자, 시어머니의 수첩, 보험 서류, 전기장판 영수증, 그리고 전기기술자 최민호의 존재.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다. 남편은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윤서진은 치가 떨렸다. 어떻게 친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원룸으로 돌아온 윤서진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 문자 하나, 수첩 몇 줄, 영수증. 이것만으로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까? 윤서진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윤서진은 전기기술자 최민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그에게서 진실을 드러내야 했다. 선배에게 다시 연락해 최민호의 주소를 알아냈다. 다음 날 윤서진은 그의 집으로 향했다. 용기를 내야 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윤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누구세요? 최민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윤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박도윤 씨 아내. 아니, 전 아내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최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일인데요?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윤서진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화재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최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그는 문을 열어주었고 윤서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원룸이었다. 공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작업 도구들로 가득했다. 최민호는 의자를 권했지만 윤서진은 서 있기로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를요. 윤서진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최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최민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도윤이 한 달 전쯤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다. 전기장판을 개조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도윤이 거액을 제시했다. 빚에 쪼들리던 최민호는 결국 유혹에 넘어갔다. 저는 정말 사람이 다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작은 화재 정도만 날 거라고, 보험금 받으려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다.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경찰에게.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죠.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이미 녹음해 둔 게 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박도윤 씨와 통화한 내용들이요. 저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증거를 남겨뒀어요. 윤서진은 녹음 파일을 들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했다. 확실하게 해. 흔적 남기지 말고. 새벽 3시쯤 작동하도록 설정해. 어머니는 그 시간에 깊이 주무실 테니까. 윤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친어머니를 죽이려는 계획을 이토록 냉정하게 세우다니. 윤서진은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이걸 저한테 주시겠어요?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본도 있습니다. 같이 경찰서 갑시다. 그날 오후 윤서진과 최민호는 경찰서로 향했다. 수사관을 찾아가 형사를 만났다. 윤서진은 모아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남편의 문자 메시지 사진, 시어머니의 수첩, 보험 서류, 전기장판 영수증, 그리고 최민호의 녹음 파일. 형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 정도면 충분한 정황 증거입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윤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민호도 진술서를 작성했다. 박도윤에게 돈을 받고 전기장판을 개조해 준 사실, 통화 내용,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진이 최민호에게 말했다. 최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진작 양심을 따랐어야 했는데. 경찰은 즉시 움직였다. 다음 날 박도윤은 회사에서 체포됐다. 윤서진은 경찰서에서 남편이 연행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수갑을 찬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다. 도윤은 윤서진을 발견하고 눈을 부라렸다. 내가 신고한 거야?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경찰이 도윤을 차에 태웠고 차는 곧 경찰서를 향해 출발했다. 윤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토록 타락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수사 결과가 나왔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전기장판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인위적으로 개조된 흔적이 명확히 드러났다. 타이머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과열을 유도하는 회로가 추가되어 있었다. 최민호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박도윤의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화재 일주일 전 최민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발견됐다. 도윤은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살인미수와 방화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도윤은 구치소로 이송됐다. 윤서진은 시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드려야 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의식도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었다. 다만 화상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계속 투여받고 있었다. 윤서진이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진아.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윤서진은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랑 아기는?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덕분에 안전했어요. 윤서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설명했다. 검은 봉지 속 금을 발견한 일, 쪽지를 읽은 일, 화재 소식을 듣고 증거를 모은 일, 경찰에 신고한 일, 그리고
남편이 체포된 일까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냉정하게 대했지?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다 이해해요. 어머님이 저와 아이를 지키려고 그러셨다는 걸. 시어머니는 윤서진의 손을 잡았다. 도윤이가, 내 아들이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 보험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 그리고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왔어. 그때부터 불안했지.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들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단 며느리와 손주만이라도 떼어내기로 결심했다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며느리와 손주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너와 아기가 당분간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혹시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의지할 수 있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미워한 적 없어. 다만 도윤이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를 둬야 했어. 내가 너를 좋아하면 도윤이가 더 경계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굴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윤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도 저희도 모두 안전해요. 도윤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마음이 그 손을 통해 전해졌다. 다음 날 윤서진은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어 했다. 윤서진이 아이를 안고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시어머니 옆에 눕혔다. 시어머니는 화상으로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지만 손가락으로 아이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아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다. 그 미소가 병실을 따뜻하게 채웠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최민호의 증언, 녹음 파일, 개조된 전기장판, 계좌 이체 기록, 시어머니의 수처. 모든 증거가 박도윤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다.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박도윤에게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진에게도.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판결은 징역 12년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윤서진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느껴졌다. 저렇게까지 타락한 인간이 불쌍했다. 시어머니는 석 달 후 퇴원했다.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이었다. 윤서진은 시어머니를 자신의 원룸으로 모셨다. 좁았지만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거절했다. 내가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윤서진이 고집했다. 같이 살아요,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진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남은 금 몇 개를 팔아서 투룸 전세를 얻었다. 크지 않았지만 세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윤서진은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다. 시어머니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손주를 무척 사랑했고 며느리를 아꼈다. 윤서진이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어하면 대신 아이를 봐주었다. 비록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도왔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다. 서진아, 오늘 아기가 혼자 앉았어. 봤어야 하는데. 정말요? 다음엔 꼭 보고 싶어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을 채웠다. 윤서진은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녁 윤서진에게 말했다. 서진아, 너 이혼해야지. 윤서진도 이미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다. 네, 어머님. 준비하고 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남편이 수감 중이었고 범죄 사실도 명확했기 때문이다. 윤서진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빠르게 이를 받아들였다. 양육권은 당연히 윤서진에게 주어졌다. 재산 분할도 없었다. 애초에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다. 집은 시어머니 명의였고 남편은 빚만 있었다. 이혼 판결이 나던 날 윤서진은 홀가분함을 느꼈다.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었다. 윤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곳을 찾았고 다행히 온라인 고객 상담 일을 구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도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간단한 부업을 시작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수공예 일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벌면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남은 금은 아껴두었다. 아이의 교육비로 그리고 비상시를 위한 저축으로. 시어머니는 말했다. 이 금은 우리 세 사람의 미래야. 잘 아껴 쓰자. 1년이 지났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윤서진과 시어머니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때때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아이는 비둘기를 쫓아다니며 깔깔거렸고 윤서진과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행복하지? 시어머니가 물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는 윤서진의 손을 잡았다. 나도야. 너와 손주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두 사람은 웃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윤서진은 가끔 생각했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날 자신을 내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화재 현장에서 함께 다쳤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큰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 시어머니의 선택이 자신과 아이를 구했다. 그 냉담함 뒤에 숨겨진 사랑을 이제는 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 그것이 진짜였다. 윤서진은 시어머니에게 배웠다. 사랑은 때로 차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를 지키려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아이는 신기한 듯 창문에 손을 갖다 댔다. 할미, 눈. 아이가 외쳤다.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주를 안았다. 그래, 눈이네. 예쁘지? 윤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서로를 지키고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윤서진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혼 생활 내내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윤서진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 검정고시 준비하려고요. 그리고 대학도 가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아기 봐줄게. 공부해. 윤서진은 감사하다고 말했다. 결혼 전 대학을 중퇴했던 윤서진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했고 일찍 사회에 나왔다. 그리고 박도윤을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늦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윤서진을 응원했다.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그 말이 윤서진에게 큰 힘이 됐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세 사람은 다시 공원을 찾았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다. 윤서진,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며 윤서진은 생각했다. 이 사진 한 장에 담긴 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다.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이다. 서로를 지켜낸 연대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희망이다. 윤서진은 사진을 소중히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겨냈어. 앞으로도 이겨낼 거야. 이 이야기는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미워 보이는 역할을 감수한 어른과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며느리의 연대에 대한 기록이다. 때로는 사랑이 냉정함으로 위장될 때가 있다. 진짜 보호는 따뜻한 말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에서 나온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는 냉혹한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었다. 윤서진은 그 사랑을 이해했고 증거를 모아 진실을 밝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다. 혈연을 넘어선 마음의 연결.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함께 일어서는 관계. 윤서진과 시어머니는 그런 가족이 됐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함께 걸어갈 내일을 향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